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개론이라고 형사소송법만 편집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교정에 관한 전문 서적이 될 수 있도록 한 45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무작정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함께,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 않는다면 책만 보고 그냥 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적인 이해를 좀 해가면서 법 조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법 조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열차가 어디서 출발해가 어디 좀 가서 내릴 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무슨 역입니다. 내리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은 그 역은 그 이전 역을 다 지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지나온 역 명칭은 말하지 않죠. 근데 늘 다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어느 역을 지나왔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있고 열차를 타고 어느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 생각을 하면서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법 조문도 바라봐야 돼요. 법 조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적힌 이유가 앞에 거 다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들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법 공부할 때 힘들어해요. 왜? 그걸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경과되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경과되는 논리, 이런 것도 약간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무작정 볼 일이 아니고요.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범죄에 관한 문제예요, 범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벌, 형벌이죠, 형벌. 이 부분을 형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무엇이 범죄고 거기에 해당하는 형벌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그게 죄형, 법정, 법으로 정해두었다.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법이에요. 문제는 제가 보니까 교정 부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가리키는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선택감이고 또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 일을 담당하니까. 그런데 행령에 관한 법률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배우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절차법이에요. 이건 절차법이란 말이죠. 그럼 형법은 범죄와 형벌이 무엇이다라고 적어놓은 실체법이에요. 열차가 달리면 손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 열차만 가는 건 별로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형법은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면서 형사소송법만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 과형상 일죄라든지 포괄 일죄라든지 상상적 경합이라든지 실체적 경합 이런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면 이게 뭔 말이래? 즉 남자 손님인지 여자 손님인지 어린이 손님인지 중년 손님인지
어? 노인 손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체를 모르고 절차만 공부하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고요. 그래서 형법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형사소송법에서. 그래서 형사소송 판례 속에서 나오는 형법적 용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형법은 몰라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손님이 하나도 안 탄 빈 열차만 나는 운전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열차도 문제가 있죠. 이용을 해야 되고 앞에서 끌고 가야 되고 그죠? 속도도 내야 되고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 절차법은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형벌이다는 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부터 파악해야 돼요. 이건 법이잖아요. 사건부터 파악해야 돼요. 사건. 사안이라고 그래요. 사안. 즉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돼. 이게 첫째 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절차로 나아가고 처벌하게 되는 거죠. 유죄면.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 것인가, 형법 몇 조가 적용될 것인가, 살인죄인지, 절도죄인지, 강도죄인지, 강간죄인지, 예. 폭행인지, 상해인지, 예. 이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살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조사를 합니까? 예.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죄, 무죄에 따라서 유죄면 형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무죄면 당장 석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은 언제 끝나고 언제 알 수 있게 될까요? 판결이 확정되어야 유죄, 무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 검사가 항고할 수도 있거든요. 항소할 수도 있단 말이죠.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죠. 2심에 가서 무죄로 뒤집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번복할 수 있고 3심에 가서 최종 결정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명백히 범죄인 것이 검사든 피고인이든 받아들이게 된다면 2심, 3심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확정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자, 확정되어야 유죄잖아요. 그러면 재판에 관한 수사 재판에 관한 과정은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단해 가는 과정 속의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유죄자일 거야라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가면서 인권을 보호해가면서 만약에 강하게 수사하고 강하게 재판해 왔습니다. 근데 무죄인 것이 발견이 되면 어떤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그 사람의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을 엄청 무시한 거잖아요. 박해잖아요, 박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중도를 달려야 돼요, 중도를. 그래서 유죄 확정이 들기 전까지는, 즉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법이에요. 헌법. 헌법적 사고하에서 개별 법들이 있는데 헌법적 사고하에서 이게 형사소송법이면 형사소송법도
헌법적 가치에 종속됩니다. 헌법 합치적으로 해야 돼요. 형사소송법 운용을 헌법 합치적으로 운용해야 됩니다. 그럼 헌법에는 뭐가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죠. 헌법에는 기본권이 존재해요. 국민의 기본권. 인간 존엄 시작했어요. 자, 한 사람이 존재한다 칩시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사회 속에서 한 인간이 존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 사회를 떠나서도 나는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죠. 사회 속에서도 인간 대우 받아야 되죠. 오히려 이게 맞겠죠. 왜? 아무도 없을 때는 대우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침해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회 속에서는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사람을 규제를 해야 돼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만 규제를 해왔는데 위험한 사람도 규제를 합니다. 그게 보안 처분이에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 대한 형벌은 쳐버리고 앞으로 위험하니까 격리해야 되겠다. 치료 감호, 보호 감호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보호 관찰 등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건 장래 위험성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안 처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것이 왜 그런 게 필요한가? 형벌을 하고 보안 처분 이런 게 왜 필요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위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사람, 범죄적으로 위험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보안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즉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되는 거죠. 구금시설에 가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높은 사람, 짧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회 속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언젠가 다른 사람이 다친다는 겁니다. 자, 어제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중학교에서 총을 갖고 와서 학생들한테 난사해가지고 또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럼 총을 들고 학교에 못 오게 해야죠. 또 그렇게 살인 행위를 한 범인은 격리해야 되죠. 사회 속에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위치가 형법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 형벌권을 누가 부여하는가? 국가가 부여합니다. 국가형벌권이라고 그래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개인이 형벌을 부과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복수 시대는 아주 오래전에 끝났거든요. 국가가 형성되고 난 뒤에는 복수 제도를 없애고 국가가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국가가 왜 그런 힘을 갖는가? 보통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호받을 일반인인지 처벌받을 범죄자인지 이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일지라도 중한 범죄가 있고 경한 범죄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법의 제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형벌도 다르잖아요. 무겁게 가볍게. 이해되십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이 법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이제는 이제 법 조문을 보기 시작하면 수사는 누가 할까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하잖아요. 사법경찰관이 검사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검사가 과거에는 앞에 적었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공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가 기소합니다. 소재기를 해야 돼요. 기소. 그럼 법원이 재판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은 피고인이 됩니다. 기소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그러죠. 피의자의 권리 의무 부분하고 피고인의 권리 의무 꼭 구분하시기 바라죠. 형 집행할 때 유죄 선고 받은 사람은 이제 형 집행 대상자죠. 수형자라고 그러는. 수형자 신분 얻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이라고 미결. 형이 확정 덜 된 미결, 결정이 아직 덜 난 미결 수용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결 수형자는 없습니다. 수형자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뜻해요. 자, 무죄면 당연히 빨리 석방해야 돼요. 갇혀 있다면. 구속되어 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억울하게 갇혀 있던 거잖아요. 이 사람은 형사보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보상 청구를 국가에 할 수가 있대. 이 일을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의 법관 전부 공무원이잖아요.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무죄자를 이때까지 가둬둔 거죠. 잘못 수사하고 잘못 재판한 거죠. 그 피해자인 이 무죄 피고인에게는 보상을 해야 돼요. 이 국가가 보상해야 돼요. 예.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참 기가 찹니다. 너무나 기가 차서 우습다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 시대 때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해가지고 대통령 통치권의 하나로서 통치행위의 하나로서 영장 없이 막 잡아들였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사받고 재판하고 형 집행까지 다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22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약 1년 반 전에, 지금 2년 되네요. 22년 8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해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형 집행해 왔던 겁니다. 그 안에 사형당한 사람까지도 있거든요. 국가의 불법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면 수사하고 재판하고 형 집행했던 모든 공무원에게 보통 일반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이 2022년 8월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속에서 형사소송법은 이제 헌법에 맞게 해야 되고요. 헌법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법률의 정신이 또 중요하죠.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바로 밑에 하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장관령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범죄 시작하기 전에 사건이 터지고 이게 범죄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형법에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이 사실관계하고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범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걸 포습이라고 합니다. 포습. 사실관계하고 법관계하고 들어맞는지 안 들어맞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쁜 놈이니까 무조건 살인범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인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살인범 아니라고 유죄 판결을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놈이 살인범이에요. 이태원 사건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그 사람 잡아들여서 처벌했습니다. 미군 병사가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평소에 칼 들고 다니다가 무슨 서부국 영화 이야기 하듯이 나 사람 죽일 수 있어. 너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한국 청년이 하나 들어가니까 뒤따라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간 놈이에요. 이게 무슨 인간 놈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이 사실관계하고 그리고 범죄와 형벌이 존재하고 형사소송법은 국가 형벌권을 실행해 나가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절차를 지켜야 돼요. 법적 절차를 지켜야 돼요. 그걸 뭐라 합니까? 적법 절차라고 합니다. 적법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법 절차 어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그래요. 지금은 적법 절차 시대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적법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란다 원칙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를 했던 사람은 한번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 제가 설명 많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제 강의를 반드시 새겨서 듣고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복습을. 자, 그래서 사건이 먼저 터지겠죠.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형 집행하는 쪽으로 그리고 수사를 했고 재판을 했지만 무죄면 갇혀 있는 사람은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안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범죄와 형벌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해서 수사관이 형법을 모르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실관계라도 제대로 조사하든지 해야 돼요. 법 몰라도. 그러나 형 집행하는 부분은 행령 집행하는 것은 형사 절차 모르면 안 되죠. 내가 집행하는 단계가 형사 절차에서 어떤 단계에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형사소송법을 형 집행하는 쪽에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자, 보겠습니다. 앞에 서론 개념입니다.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뜻해요. 법의 존재 형식. 형사소송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짜여져 있는가. 과거에는 지금 현대화되기 전에 형사소송 제도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심판관의 명령에 의해서 거의 다 적당히 수사하고 난 뒤에는 유죄다 싶으면 그냥 사형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짐작하는 거죠. 또 순간순간 절차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제대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고문 같은 거요. 그래서 고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서. 그럼 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야 되는가. 이런 구조를 보여야 되죠. 옛날처럼 왕이나 심판관이 주도해 나가는 규문주의냐, 검사와 피고가 공격하고 방어하고,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당사자 구조냐, 이게 법원이 직접 많이 개입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른 겁니다. 자동차가 스틱으로 되어 있는가, 오토로 되어 있는가, 그거하고 다르듯이 말이죠. 또 구조가 엔진이냐, 아니면 전기 배터리 차냐, 이게 다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원입니다. 법원이라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다면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관습법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률로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돼요. 법률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헌법이라 했잖아요. 헌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반드시 헌법을 뭐 1급이 아니라 9급이 아니라 8급까지 뭐 10급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공무원은 헌법 공부를 해야 돼요. 국어는 어느 정도 하잖아요. 이때까지 학교 다녔으니까. 근데 왜 또 국어 시험을 치냐고요. 법치국가거든요.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이에요. 근데 헌법은 7급에서만 주로 시험 치네요. 자, 어쨌든 헌법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기본권이 있어요.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권리, 그 다음에 국가 권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국가 권력 안에는 입법, 행정, 사법. 사법은 재판하는 곳이고요. 법원을 뜻해요. 행정부 아시죠? 집행부, 입법부, 국회, 의회. 형사소송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것은 행정 업무 쪽이고요. 재판 절차는 사법 절차죠. 예. 수사가 재판 절차냐? 아닙니다. 예. 행정 절차입니다. 예. 경찰은 행정공무원이잖아요. 사법공무원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 다룬다는 것뿐이지 행정공무원이거든요. 어쨌든 법원의 법관 등만 사법공무원이죠. 법원 사무관하고. 예. 검찰은 또 뭐냐? 검찰도 행정공무원이에요.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검찰청 소속이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에요. 법률. 세 번째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이건 행정입법이라 그래요. 이건 의회에서 만들고요. 의회 위임이 있어야만 됩니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는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제1순위가 헌법이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이게 명령이라 그러네요. 명령. 그 다음에 4순위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다룰 게 없으니까 요 1, 2, 3 순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공무원 되어도 웃기는 거죠. 공무원이 헌법을 위반하니까 탄핵되어서 잘린 대통령도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구급인들 헌법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 행위예요. 그리고 위법이에요. 그거 자체가. 크게 넓게 말하면 이게 전부 법이에요. 법.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여기 이 순위에서 해당하는 거죠. 형사소송법 법률이니까. 그러면 자기 형님이 있는 거죠. 여기 헌법이. 헌법에 합치되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위법은 상위법 벗어나면 무효입니다. 그거 심사하는 곳이 헌법재판소. 자, 그래서 헌법이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보시면. 자, 이건 여러분 제목만 제가 적어둔 거예요. 이미 공부했던 사람은 이 제목만 봐도 안면이 있을 거예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형사 절차를 마음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안 됩니다. 왕권 시대 때는 나름대로의 규칙, 법 질서는 있었겠지만 일반 국민 기준으로 본다면 제대로 된 공평한 정의로운 그런 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법률적인 형태로서의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절차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게 현대 법치주의 국가예요. 현대 법치주의 국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또 각 나라마다 법적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형사 절차는
법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못하게, 특히 독재자가 마음대로 못하게. 예. 이유 없이 체포구금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가둘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 마음대로 가둘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이면 인정하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고 하는 거죠.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재판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대체로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하다면 유죄자가 되겠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일반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예.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절차를 법으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절차 진행할 때도 법에 맞게 해야 돼요. 적법 절차 원칙. 듀 프로세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차를 지켜야 돼요, 절차를.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수사가 원칙인데 강제 수사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임의수사는 강제력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재량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이에요. 임의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강제력을 행사한다. 그때는 법에 근거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니까 강제력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법 12조 1항에 바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조항들이 헌법 11조 1항에 여기 다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한테 불이익한 것은 진술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 스스로 짊어질 죄를 무작정 받아들여라 라고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거부할 수 있다. 왜? 수사기관이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본인은 거부할 수 있다. 왜? 자기가 짊어질 책임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분리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분리진술 거부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단절시키는 거죠. 분리진술 거부권. 헌법상 권리입니다. 불이익해도 되고요. 분리진술을 해도. 거부권입니다. 제가 권리에다가 동그라미 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예요. 진술 거부권 고지하는 것은 법률상의 권리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분리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예요. 기본권이라고요. 그런데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원 등으로부터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법률의 입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걸 이제 구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 구조. 헌법의 내용하고, 법률의 내용하고. 대체로 일치합니다만 약간 다른 거 있습니다. 그걸 출제하게 되면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런 부분은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한테. 네.
근데 그 생각부터 하지 말자. 헌법에는 이 말을 쓰고 있구나. 법률에는 그 말을 뛰어넘어서 조금 한 단계 더 구체화되어 있구나. 이런 걸 감을 잡고 공부하라고요. 무작정 외우면 안 돼요. 고문 금지 규정. 왜? 고문을 해야 자백하죠. 그러면 고문에 의한 자백을 금지하기 위해서 고문 금지하는 겁니다. 고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어떤 인간을 침이 박힌 의자에 앉히게 한다든지, 손톱 발톱을 뺀다든지,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탄 물을 먹인다든지, 몽둥이로 팬다든지. 여러분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일본 놈들이 잡아다가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거 많이 봤잖아요, 영화에서. 그게 그냥 나온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 게. 그 정도는 다 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생체 실험까지 했다 하잖아요. 극악한 일본 놈들. 극악무도한 놈이다. 도를 넘어선 놈들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저거가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도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왕에 반발하는 자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랬습니다. 자, 왕권 시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그러니까 고문 금지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사람을 체포 구속하거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사에 반해서 강제력 행사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반대 해석해 보세요.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는 강제력 행사할 필요가 없죠.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는 영장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게 의사에 반하지 않고 영장이 필요 없는 게 뭘까요? 압수수색 영장, 체포 구속 영장은 전부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잡아가는 겁니다. 강제력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제력 행사해야 되는 경우, 강제력 행사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어요. 이미 제출물, 영장 필요 없어요. 사후 영장도 필요 없어요. 이게 시험에 자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출제위원은 이쪽을 낸단 말이에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는 것과 공부한 것과 다르게 시험이 나오더라. 공부한 것과 다르게 나온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바라본 것 아닌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법학 사고방식은 양쪽을 다 보는 겁니다. 한쪽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한쪽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약간은 정치적이에요. 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기울어진 겁니다. 경도 기울어진 거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다. 양쪽을 다 바라봐야 돼요. 영장주의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 행사할 때 하는 겁니다. 강제력 행사할 때는 영장 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의사에 반해서 체포 구금하면서도 영장 없이 막 잡아가도록 했던 게 긴급조치 9호였다.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는 일본 관동군 출신입니다.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에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구속돼서 딱 갇히는 순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오로지 딱 한 명이에요. 변호인이, 법률 전문가.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인데요. 판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 그러려면 만나야 되겠죠. 만남을 이유 없이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받을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자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과 변호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력 있는 사람은 변호인을 많이 선임하죠. 왜? 꼼꼼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 이건 기본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부 기본권이에요, 사실은요.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있으면 고지받을 권리예요. 자, 이 부분도 미란다 원칙이죠. 체포할 때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알려받는 고지받을 권리,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이거하고도 구분하셔야 돼요. 진술거부권 고지받을 권리는 법률에 근거한 권리고요. 체포구속 이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인 거예요.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체포구속 된, 피자는 된 뜻입니다. 당한 수동태거든요. 가족 등에게 사유를 통지하게 할 권리, 헌법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줄 권리, 알려주게 할 권리. 체포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부 심사. 왜냐하면 이건 적부라는 것은 A라는 사실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체포 구속된 상태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미 체포 구속된 사람에게 그 적부 심사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사후 심사예요. 법원의 사후 심사예요. 사후 절차예요. 체포구속 영장 발부는 법원의 사전 절차예요. 법원이 사전에 판단하는, 체포구속 되기 전에 판단하는 거고요. 체포구속된 사람에 대한 적부심사는 체포구속 자체가 사후적으로 적법한지 아니한지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체포구속하게 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해요. 신체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적법한지 아니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헌법 12조 6항에 있고요. 자백 배제 법칙. 자, 이 자백은 단순 자백이 아닙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회유에 의한 자백.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면 자백이지만 속으로 보면 얻어맞아서 자백했잖아요, 지금. 이런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백하기 전에 고문을 허용하는 셈이 돼요. 이런 자백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걸 인정하게 되면 그 이전 절차, 폭행, 협박, 고문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문, 협박,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은 증거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백 배제 법칙이에요. 즉 반대로 해석해 볼까요? 고문, 협박 등이 전혀 없었다. 스스로 자백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스스로 자백했다. 그러면 그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간이공판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백했을 때는 간단하게 재판했대거든요. 그게 간이공판 절차예요. 그래서 자백 배제 법칙에서의 자백은 허용할 수 없는 자백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럼 허용할 수 없는 자백이 뭘까요?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고문, 폭행 등이 없었다라는 걸 검사가 증명해야 돼요. 임의성 없는 자백은 배제한다는 말이죠.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뭘 배척할까요?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증거로서의 자격을 없애버린다. 증거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증거는 일단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유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증명력이고요. 증명력은 증거 능력 있는 증거 다음 판단 절차입니다. 그러면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한다는 것은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려면 그냥 자백 배제 법칙 이렇게 외우고 있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백 배제 법칙이 무슨 뜻이냐를 알고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고문 폭행에 의한 자백을 증거 능력 있는 자백으로 인정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그러면 누구든지 지업해가지고 자백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사관은 힘센 놈 한 놈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백 보강 법칙입니다. 이것은 이 자백은 임의성 있는 자백이에요. 임의성 있는 자백 하나만 갖고 유죄 인정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임의성 있는 자백이 일지라도 그것이 유일할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자, 이걸 그냥 국어식으로 읽는 사람이 많아요. 임의성이 있는 자백인데도 그것이 오직 유일할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자백의 보강 법칙인데요. 다른 증거를 필요합니다. 다른 독립된 증거가 있어요. 다른 독립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자백의 보강 법칙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외우실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임의성 있는 자백일지라도 그것이 유일할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유죄를 뒷받침하는 힘이 없다. 증명력이 없어요. 증명력이. 증명력 있는 증거로 사용 못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증거 능력, 다음에 증명력. 증거 능력, 다음에 증명력. 증거 능력 있다 하더라도 증명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으면. 그게 자백의 보강 법칙입니다. 그러면 자백의 보강 법칙은 증명력에 관한 문제고 자백 배제 법칙은 증거 능력 부정 법칙이에요. 1단계 증거 능력 부정 법칙이고 자백 배제 법칙은 자백의 보강 법칙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일지라도 자백일지라도 증명력이 없다 이 뜻이에요. 2단계 문제예요. 1단계, 2단계. 위법수지 증거 배제 법칙은 어디 들어갈까요? 증거와 관련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1단계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럼 유죄의 증거는 뭘로 써야 될까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되겠죠. 증명력 있는 증거라 해야 됩니다. 즉 증거 능력 있고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입증해야 돼요. 검사가. 그것을 법관이 판단해야 돼요. 증명력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자유재량입니다. 그게 자유심정주의예요. 자유재량이라 해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뜻이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법조문 잠깐 볼게요.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기본권이에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신문 받지 아니하며 형사 절차 법정주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신문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 받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형사 소송 절차 법정주의 강제 처분 법정주의란 말이죠. 체포구속도 강제 처분이고 압수수색도 강제 처분이고 형벌과 처벌과 보안 처분, 강제 노역도 전부 강제 처분이에요. 강제력 행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부 법률의 규정이나 법률의 적법 절차에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강제처분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이 헌법 12조 1항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분리진술 거부권이에요. 고문 금지와 분리진술 분리진술 거부권. 분리진술 거부권.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기본권입니다. 체포구속 압수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주의라는 겁니다. 영장주의.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체포구속 영장 반드시 발부받아야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되고요. 다만 이제 현행범인인 경우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도 도피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있을 때는 사후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사후영장 받아야 되고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는 도주 우려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일 때는 긴급체포 사유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후영장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사후영장 발부받지 못하면 청구하지 아니하면 발부받지 못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해야 돼요. 누구든지 체포구속 당한 때 즉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본권입니다. 형사 피고인입니다. 피의자 아닙니다. 스스로 변호인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국가가 변호인 붙인다. 국선 변호인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물론 충분한 조력이 가능한가 아니한가는 그 다음 문제고요. 누구든지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당하지 아니한다. 미란다 원칙이죠.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의무조항입니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 누구든지 체포구속 당한 때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입니다. 기본권입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한번 심판해달라.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체포도 마찬가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해서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즉 임의성 없는 자백일 때 그 자백은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즉 이때는 증거 능력이 없다 뜻이고요. 이게 자백 배제 법칙이고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백의 보강법칙. 다른 독립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오직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이라면 그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일지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